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요, 오늘만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왜 늘 그렇게 조용하세요? 사실 전 너무 오래 참아왔거든요. 말해봤자 뭐하나, 속만 상하지,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속이 곧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넘기기엔 그 말 한마디, 그 눈빛 하나가 너무 깊숙이 박혀서요. 저는 68된 정순이라고 합니다. 경북 안동, 낙동강변 골목에 있는 김밥 가게 주인장이었어요. 지금은 가게도 접고 집도 정리했지만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33살 됐을 때 남편이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떴고 그때부터 제 삶은 사람 구실보다 살아남기가 먼저였죠. 아들 둘 데리고 시장통 골목에서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무지랑 우엉만 넣은 김밥이 전부였어요. 큰 솥에 밥 안 치고 김 깔고 손으로 꼭꼭 눌러 말았죠. 점심때면 시장 상인들이 와서 사장님 김밥엔 이상하게 정이 있어 그러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버틸만해졌어요. 서서 일하다 무릎이 망가졌고 김밥 말다 손목엔 무록이 생겼지만 단 하루도 문 닫은 적 없었어요. 애들 학원비에 등록금에 뭐라도 도우려면 그게 제 몫이라 생각했죠. 시간이 흘러 아들이 결혼을 하고 그 며느리 손에 이쁜 손자까지 안겼을 때 이제 좀 웃을 날이 오려나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 장사하고 낮엔 손자 밥 챙기고 밤엔 반찬 만들어 식탁에 올렸죠. 며느리가 늦게 퇴근하면 대신 설거지까지 마무리했어요. 아무도 시킨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그 집이 굴러가려면 내가 해야 했어요. 누군가는 그걸 오지랖이라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시어머니라는 이름보다 그저 누군가의 엄마로, 할머니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 애들이 피곤한 얼굴로 돌아와 제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고 잠들 때면 저는 조용히 그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힘들지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손자가 밥 한 숟갈을 크게 떠서 입에 넣고는 할머니가 해준 반찬이 제일 맛있어. 하고 해맑게 웃을 때면 그 말 한마디에 하루 피로가 싹 녹는 기분이었죠. 그 순간마다 그래, 이 맛에 사는 거지.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며 살았습니다. 내가 해주는 밥을 누가 맛있다고 해주고 내가 있는 자리를 누군가 필요로 한다는 그 느낌. 그게 제겐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이자 위안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참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더라고요. 제가 해주는 밥을 맛있다고 했던 그 말, 잠든 아이의 무게감에 안도하며 느꼈던 가족의 온기, 그 모든 게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저는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어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날은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김밥 장사 끝내고 장바구니 들고 버스에 올라탔는데 손가락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뻣뻣하더라고요. 평소엔 시장분들한테 인사도 하며 천천히 걷는데 그날따라 말도 하기 싫고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이미 지고 있었고 현관문을 열자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더라고요.
불 켜진 거실엔 며느리 가방이 툭 던져져 있었고 아들은 야근인지 손자는 방에 들어가 있는지 인기척도 없었어요.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고는 그대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TV는 켜지 않았고 부엌 불은 희미하게만 켜둔 채 그저 아주 잠깐 눈만 좀 붙이려 했어요. 조금만 누웠다가 일어나자 그렇게 눈을 감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어둑한 밤이더군요. 그때였어요. 부엌 쪽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TV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귀에 익은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아마 친구였겠죠. 그런데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저는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진짜 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 솔직히 그냥 확 사라졌으면 좋겠어. 진짜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저러고 있을 건데 숨 막혀. 집이 내 집 같지가 않다니까.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몸을 일으키려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소파에 눕듯 앉은 채 손끝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돌고 도는데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마치 얼음장 같은 물이 심장에 쏟아진 것처럼 숨이 탁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우리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 우리 집이라는 말에 저는 더 아팠어요. 그 집에 매일같이 밥을 차렸고 아플 때 대신 약을 챙겨줬고 손자 감기 걸릴까봐 밤새 거실 불도 안 끄고 잤던 그 모든 날들이 제겐 행복이었는데요. 나는 거기 그 집에서 너무 오래 있었던 불청객이었던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존재가, 제 마음이 그냥 불필요한 거, 짐짝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아무도 몰랐겠지만 저는 방 안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먹다만 밥그릇이 그대로였고 냉장고에 넣으려고 했던 반찬통도 꺼내둔 채였어요. 몸은 움직이질 않았고 마음은 무너졌어요. 신기하죠. 그렇게 큰 말을 들었는데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그냥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밥도 안 넘어가고 숨만 답답하게 막혔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 며느리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마치 혼잣말처럼 속삭이듯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빠져나오질 않았어요. 잠도 오지 않고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는데 하나의 문장이 뚝 떨어지듯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더군요. 그래, 이젠 정말 사라져주자. 그 말 마음속에서 생겼을 때 전 속으로 되묻지도 않았어요. 정말 이게 맞을까? 도 아니었고 너무 극단적인가? 도 아니었어요. 내가 대체 지금까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도 제게 수고했다 말해준 적 없고 누구도 제 등을 한번 토닥여 준 적 없었더라고요. 내가 만든 밥은 다들 당연하게 먹었고 내가 걷어놓은 빨래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탓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 집 안에서 내가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송곳처럼 찌르더라고요. 살아있되 없는 사람처럼. 그래, 이제 정말 그만하자. 그 생각이 가슴 한가운데 뚝 하고 내려앉는 순간 이상하게도 몇 날 며칠 퉁퉁 붓고 무겁던 다리가
마치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어요. 그동안은 내가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거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조차 잊은 채로요. 이제는 그 자리를 일어나야겠다고 마침내 스스로에게 허락했어요. 그 다음 날 새벽 5시, 하루도 빠짐없이 열던 김밥 가게 문을 그날은 조금 늦게 열었어요. 가게에 들어서서 불을 켜고 나니 이 공간도 이젠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오랫동안 쌓아둔 재료들을 정리하고 김밥용 단무지며 햄이며 다 꺼내 정리통에 담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뒷방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남편과 둘이서 적어두었던 장부며 가게 인수인계용으로 예전에 미리 만들어둔 문서들이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놓여 있었어요. 그걸 꺼내 한 장 한 장 펼치며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하는 실감이 들더군요. 서운하다기보다는 이제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소처럼 장을 보지도 않았고 냉장고에 뭐가 부족한지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옷장 깊숙이 넣어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남편 유품이 담겨 있었죠. 시간에 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결혼식 때 받았던 순금 반지. 나는 그걸 꺼내 들고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좀 나 위에 살게요. 당신이 옆에 있다면 이번엔 내가 혼자 아니게 해줘요. 사진을 꼭 안고 앉아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저 눈물만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나중에서야 깨달았을 정도로 마음 한가운데 뭔가가 터져버린 듯했죠. 근데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다 울고 나니 한 겹, 두 겹 눌려있던 무게가 조금은 벗겨진 듯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비로소 제 마음을 꺼내놓았던 그 시간이 참 오래 기다려온 시간이었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그 사람들은 제가 울어도 말해도 듣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조용히, 아주 조용히 동네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엔 중년의 남자 직원 한 분과 서류를 정리하던 여직원 한 분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공간은 낯설지 않았어요. 왜냐면 몇 번이나 망설이며 이 앞을 서성이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저는 문턱을 넘자마자 한참 망설였던 그 말을 꺼냈습니다. 집이랑 가게 다 정리하려고요. 그 말을 들은 남자 직원은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더니 순간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마 속으로 무슨 일이람 했겠죠. 어머님,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괜찮으세요? 걱정 반, 놀람 반 섞인 말투였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입을 꾹 다물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고 말고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더는 여기서 사람 취급 못 받고 살긴 싫어서요. 제 말에 사무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들도 느꼈겠죠.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 정리된 마지막 선택이라는 걸요. 그렇게 시작된 정리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술술 풀렸어요.
가게는 평소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 사장님 김밥 손만 놓치기 아까워요. 제가 그대로 이어갈게요라며 흔쾌히 인수하겠다고 했고 집도 학군이 좋다는 이유로 부동산에 내놓은 지 보름도 안 돼 계약이 잡혔습니다. 참 신기하죠. 버티고 살 땐 그렇게 숨막히던 공간들이 떠나기로 마음먹자 물 흐르듯 내 손을 떠나가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부동산에서 마지막 잔금이 입금됐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은행에 들러 통장 정리를 하는데 그 잔고를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면 어디든 조용히 살아도 괜찮겠구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구의 엄마도 아닌, 누구의 밥하는 손도 아닌, 온전히 나로서 살아도 되겠구나. 그 순간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조용히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은 숨도 제대로 못 쉬며 내가 아니어야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젠 비로소 내 이름으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내가 나한테 내려준 거죠. 이사날 아침, 저는 아주 천천히 그 집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누가 보면 별거 아닌 풍경일지 모르지만 그 집은 제 인생의 절반을 바친 공간이었어요. 부엌 바닥에 묻어있던 김치국물 자국, 오래된 전자레인지 위에 내가 직접 붙여놓은 레시피 메모, 거실 커튼에 바랜 햇살 자국까지 모두 제 손길이 닿았던 흔적들이었어요. 손자가 맨날 굴려놓던 장난감 자동차 바퀴 자국도, 며느리 몰래 새 밥솥 사다 놓고 흘렸던 눈물도 모두 그 집에 남아 있었죠. 그런데도 그날따라 그 모든 게 낯설게 보이더군요. 마치 제가 살던 집이 아니라 어쩌다 잠시 머물렀던 하숙방처럼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산 집인데 제 짐이라곤 옷 몇 벌, 남편 사진 한 장, 그리고 아들이 초등학생 때 그려준 가족 그림 하나, 그걸 작은 보따리에 정성스럽게 담고 천천히 문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쥐는 순간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 문을 열며 수백 번 들어왔지만 나가면서 문을 닫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수고했다. 정순아, 이제 너도 너한테 돌아가야지. 그때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화면엔 아들 이름이 떠 있어서 받았어요. 엄마, 김밥 가게 왜 닫았어? 가게 전화도 안 받고 지금 어디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음성 메시지가 쌓여 있었고 문자도 몇 통 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손끝이 한참 멈춰 있었습니다. 서운하다기보단 그냥 허탈했어요. 수십 년을 내 손으로 키운 자식인데 내가 떠났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지금 와서 어디냐고 묻는 게 어쩐지 좀 우스웠어요. 아들에겐 나는 늘 거기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기다리면 문 열고 나오는 사람, 아프면 국 끓여주는 사람, 항상 거실 어딘가에 앉아 있는 사람. 근데요, 그 거기가 얼마나 외로운 자리였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길게 말하면 괜히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변명도, 서운함도, 부탁도 이젠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자 한 줄로 대신했습니다. 나 이제 그 집에 없어. 편하자고 했지? 그래서 나 떠났어. 단 3줄이었지만 그 안엔 제 지난 세월 전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습니다. 눈물도 이젠 아깝다 싶을 만큼
속은 이상하게 시원하더군요. 그 후로 한참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전화가 다시 올까? 혹시 미안하다는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을까? 괜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은 조용했어요. 세상에서 제가 사라졌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듯이 그저 평범한 저녁이 흘러갔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정말 내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그 마음을 인정하니 가슴이 정말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돌아볼 것도 없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누구 하나 붙잡지도 않았고, 저도 다시는 그 집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북 안동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로선 서울은 건물도, 거리도, 말투도 다 낯설더라고요.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고, 골목마다 카페며 미용실이 줄줄이 늘어서 있고, 아무도 서로 눈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이 동네에선 누가 넘어져도 그냥 지나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찬 공기 속에서 작은 캐리어 하나 끌고 저는 그 낡은 원룸 건물 앞에 섰습니다. 방은 10평 남짓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주방이 있고 창가 쪽엔 오래된 벽걸이 에어컨이 달려 있었죠. 침대 하나, 전기밥솥 하나, 그 옆에 조용히 세워둔 남편 사진 하나. 그게 이 집의 전부였어요. 근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불 끄고, 누구도 나 대신 먹을 사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밥 한 공기를 말아도 혼자 먹냐는 말 들을 일도 없고요.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창문도 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물만 마시면서, 그저 하루가 흘러가길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제 마음이 낫기 시작한 첫걸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트에 반찬 좀 사러 나갔다가 길 건너 경로당 앞을 지나게 됐어요. 유리문 너머로 할머니들 몇 분이 도마를 놓고 오이를 썰고 계시더군요. 그 중 한 분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하던 그 장면이 왜 그렇게 따뜻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끝이 얼얼한 추운 날이었는데 그 풍경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울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도 저 안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 날 작정하고 경로당 문 앞에 섰습니다.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 혹시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머쓱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을 꺼냈더니 도마질하던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번쩍 들고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하셨어요. 어머, 어서 와요. 김밥 말 줄 아시죠? 지금 딱 그 손이 필요했어요. 잘 왔네. 얼른 앞치마부터 매요. 그 말에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 저도 모르게 앞치마를 받아 들고 따라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아주 멀리 떠났다가 진짜 내 자리가 있는 고향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스르르 풀리더라고요. 처음엔 김만 썰고 무거운 쌀 포대 들어 옮기고 설거지통에 손 담그며 조용히 움직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정순 씨 된장찌개는 맛이 깊다. 고추 무침은 어제보다 더 맛있네. 그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참 별거 아닌데도 제가 다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누가 제 손맛을 기다려준다는 거, 누가 제가 만든 밥을 맛있다고 말해준다는 거,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누가 다쳤다 하면 죽도 쑤고, 누구 생일이라고 하면 식혜도 끓여서 가져가고, 어느 순간엔 저도 모르게 앞치마를 메고, 자자, 호박채는 이렇게 써는 거예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붙은 별명이 할머니 요리교실 선생님이었어요. 그 이름이 어찌나 귀엽고 고마운지 처음 듣고는 속으로 좀 울컥했죠. 무엇보다 좋은 건요. 그곳에선 아무도 제게 언제 나가실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저를 불편해하지 않았고, 누구도 저를 짐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그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같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죠. 하루는 국을 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웃었던 게 대체 얼마만이지? 진짜로요. 배꼽 빠지게 웃고, 같이 밥 먹으며 이 반찬은 너무 짰다 하며 장난도 치고, 그런 시간들이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것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그리고요. 그 순간부터 제 안에 눌려있던 외로움이 아주 조금씩 정말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라지길 바라던 그 집을 떠나서 내가 있는 걸 반가워하는 사람들 곁으로 오니까 비로소 내가 나로 살아도 괜찮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경로당에서 된장찌개 끓이고 콩나물 손질하면서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혼자 사세요? 하고 물으면 저는 늘 똑같이 대답했어요. 가족은 지방에 있어요. 거짓말이지만 그게 편했어요. 그 누구도 제게 상처 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저를 붙잡지도 않았어요. 내가 사라지길 바랐던 그 집과는 너무 달랐죠. 그러다 계절이 바뀌더군요. 겨울에서 봄으로 찬바람이 서서히 풀리는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에는 미역이랑 두부, 우산은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구불구불한 골목을 돌아 문 앞에 도착했는데,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관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모자를 눌러 쓰지도 않았고, 우산도 없이 쫄딱 젖은 채로 서 있는 남자. 낯익은 어깨선, 기억 속 손가락 마디. 어릴 적 열이 날 때 내 손을 잡고 울던 그 손.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섰고, 아들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울먹이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눈앞에 서 있는 아들이 낯설기도 하고 한편으론 여전히 어린아이 같기도 했어. 저는 그저 멍하니 그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머리는 젖어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맺혀 있었죠.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아이의 눈동자만 오래도록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가슴 어딘가 깊은 곳에서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더라고요. 서운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날들, 속상했지만 이해해야 했던 순간들, 억지로 삼켜야 했던 모든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는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아들에게 제 진심을 숨기지 않고 꺼내놓았습니다. 그래, 네가 알아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말하면서 젖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내 인생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바랐어요.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이혼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엄마를 모른 척하고는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고도, 왜 이제야 그러냐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가 제 마음을 알아준 것, 그것 하나만으로 저에겐 충분했어요. 그날 밤, 오래간만에 아들과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지어 먹었어요. 둘이 마주 보고 밥 먹는 그 풍경이 그렇게 따뜻하고 눈물겨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 저는요, 서울 외곽,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벽지는 조금 낡았지만 햇살이 아주 예쁘게 들어오는 집이에요. 방 2칸, 부엌 하나, 그리 넓진 않지만 하나는 손자 방, 하나는 제 방, 그리고 중간 거실에는 아들이 작은 책상 하나 놓고 일도 하고 저랑 마주 앉아 밥도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눠요. 예전엔 밥상에 앉아도 말없이 고개만 숙였던 아들이 이제는 먼저 물어요. 엄마, 오늘 반찬 뭐 할까? 할머니 된장국 먹고 싶다 하고 손자가 따라 붙죠. 그 말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아침이면 저는 손자 도시락을 싸고 아들은 커피를 내리고 손자는 졸린 눈으로 양말 한 짝 잃어버렸다고 방을 뛰어다닙니다. 엄마, 계란 내가 뒤집을게요. 라는 말에 식용유를 후라이팬에 둘러놓고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던 적도 있어요. 이젠 누가 나에게 밥을 맡기고 내 손맛을 기다려준다는 게 고맙고 벅찼어요. 거실 한켠에는 손자가 그린 가족 그림이 다시 걸려 있습니다. 예전처럼 엄마 아빠 그림 옆에 이젠 꼭 할머니도 그려놓더군요. 얼굴이 동그랗고 웃고 있는 모습으로요. 가끔은 아들이 제 얼굴을 보다가 그냥 조용히 말해요.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절대 다시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가슴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뭉클해져요. 사라져 주길 바랐던 그 집에서 지금은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란 말을 듣는 사람이 됐으니 인생이란 참 이상하고 또 감사한 일이에요. 손자는 요즘 김밥을 참 좋아해요. 할머니가 싸준 김밥이 최고라며 학교에서 친구들한테도 자랑을 한다네요. 그 애가 내 무릎에 기대어 할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어라고 말해줄 때면 저는 그냥 조용히 미소 지어요. 그 아이는 모르겠죠.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위로였는지 이젠 알겠어요. 가족이란 함께 밥 먹고 서로의 하루를 궁금해하고 잘 잤냐, 밥 먹었냐, 그렇게 묻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더는 누구의 짐도 아니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이 집 안에서 나는 온전한 정순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그리고 이제는 누구보다 나 자신으로요. 이제는 정말 참 잘 지내고 있어요.